네, 안녕하세요. 권여원입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며칠 또 계속 하다가 또 잠깐 며칠 쉬었다가 또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개인적으로 바빠서 좀 업로드하는 시간은 좀 늦을 것 같긴 하지만 배터리 소재와 이런 배터리 섹터에 거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직접 여러분들과 똑같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수익을 한번 업데이트 했습니다. 제가 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이 숫자를 좀 내리기가 항상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숫자는 좀 더 되지만 어느 정도 조금 내려도 안 바로바로 또 그에 맞게 수익 뭐 내리거나 하지 않도록 좀 실제 수익은 좀 더 되지만 이 숫자는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것도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숫자로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한번 이거는 또 뭐 이렇게 뭐 홍보도 할 겸 한번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또 제 자랑한다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은 계속 꾸준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조금 아실 것 같긴 한데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오해를 하실까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연일 자산 신기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배터리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대부분들 그렇게 기록을 하실 것 같습니다. LNF 주담과 제가 뭐 우연치 않게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뭐 이번에 IR 이 미뤄진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물어봤는데 그거 물어보고 나서 좀 허무한 답변을 받아서 뭐 다른 것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한두 개를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 뭐 테슬라 이야기도 좀 할 거고요. LG 화학이 요즘에 주가가 좋은데 뭐 이전에 제가 좀 스치듯이 LG 화학 의 그런 경쟁력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역시도 가지고 있어서 이거 저는 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로 돌아갔고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또 어느 정도 저는 또 이런 셀주들은 한번 이익을 실현을 했었던 터라 좀 평단가가 다시 샀을 때는 좀 높았었는데 뭐 어쨌든 좀 한동안 내려오면서 제가 또 다시 매수를 했었는데 이제 삼성 SDI는 이제 이익을 거두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익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뭐 양극재 기술 이야기 뭐 포스코 케미칼이 제가 좋아하는 LNF 에코프로비엠과 더불어서 포스코 케미칼도 한번 좀 살짝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뭐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어저께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한번 좀 에코프로비엠이 좀 더 많이 올라서 또 시총이 거의 11조 4천억까지 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시총 1위와 2위 이 비교 수치는 LNF가 에코프로비엠 시총의 87% 정도 수준에 있다라는 부분은 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LNF와 세로닉스 시총을 또 비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LNF가 또 세로닉스가 또 급등을 하는 바람에 좀 그것이 의미 없어지게 됐는데 뭐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치 이거였죠. LNF와 세로닉스와의 관계는 뭔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의 관계가 또 비슷하잖아요. 이제 근데 물론은 세로닉스는 완전 맹탕이어서 LNF의 또 의존도가 워낙 큰 것이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의 지분 가치로 많이 평가를 받고는 하지만 이 폐배터리라는 자체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세로닉스가 더 많죠. 왜냐면은 LNF에 대해서 더 큰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셀로닉스가 이렇게 거의 20 몇 프로 올랐을 때 그 다음날 에코프로가 좀 움직인 것을 보면은 이런 상대적인 LNF와 에코프로의 시총을 비교를 하듯이 세로닉스와 에코프로의 움직임도 관련이 있다. 그 부분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에코프로는 좀 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제가 바빠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지금 LNF에 대해서 조금 이런 제가 차트 이건 차트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흐름을 보려고 저는 차트를 그냥 아주 보조 지표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가치 투자자에 그나마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엉터리긴 하지만 아무튼 이거는 그냥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렇게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가를 계속 연일 경신을 하고 있죠. 오늘도 최고가를 한번 찍었죠.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그래프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53만원까지 찍었다가 이때가 그 이후로 이제 뭐 이런 악재들이 두 가지 악재들이 하면서 완전히 폭삭 망했었죠. 40만원대까지 떨어졌었다가 그래도 굉장히 빨리 회복했습니다. 이게 맞나? 네, 네, 맞죠. 네. 잠시만요. 제가 이 그래프를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 4월달 그래프를 좀 더 긴 기간을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좀 짧은 3개월이 아니고 좀 더 긴 기간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LNF의 이 지금 매도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세론 뉴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공시가 떴을 때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뭐 당연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그 모멘텀은 뭔가 특별한 악재가 대형 악재가 이렇게 근간을 흔들 만한 악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도하지 않는다고 했죠. 계속 가져간다는 그 부분은 제가 뭐 수없이 맨날 똑같은 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저는 현금 비율이 워낙 0%였기 때문에 조금씩은 하고 있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공시 같은 것들이 뜨고 빅점프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일정 부분 마련할 것이다. 다만 그래도 저는 뭐 10억 넘는 그런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게 각자 보유 수량에 따라서 이런 매도 전략은 조금씩 현금 비율을 가져가는 부분은 좀 전략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금 비율은 0%다. 그러면 당장 내일 저는 조금 팔아가지고 리스크를 해지를 해야 된다고도 생각할 정도로 현금 비율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만 대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찔리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대부분 개미 분들이 현금 비율이 거의 0%일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되긴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올인하면 현금 비율이 0%면은 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물론 저도 그랬었죠. 말하기도 저도 개미이니까 그런 실수를 했었는데 운 좋게도 지금 최고가에 이르러서 조금 뭐 현금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죠. 다만 여기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그 현금 비율 를 마련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큰 수량을 매도 안 하지 않았던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매도해도 저는 뭐 10억 이상 지금 대주주 요건을 지금 넘기고도 남았습니다.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알았던 이유를 제 심리적인 부분을 투자자로서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뭔가 공시가 뜨면은 뭐 한 15% 20% LNF는 이제 시총이 커져서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 오르면 와 진짜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많이 덜었겠죠. 그런데 좀 많이 못 덜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단계적으로 좀 이제 현금 계속 걸어놨지만 바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주문을 많이 못 걸은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8% 올랐었죠. 예전 공시 때는 보통 시총이 훨씬 작았지만 막 20% 이상씩이 떴던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세로넥스는 훨씬 더 많이 떴지만 근데 이거 내가 원하는 정도의 오버슈팅이 아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지난번 영상에도 남겨드렸고 근데 분명히 저는 이제 그 상황에서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예를 들어 25%막 올랐어요.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꽤 현금을 좀 더 팔았을 수 있겠죠. 비율을 제가 워낙 지금 요즘에 매크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매크로가 어렵지 않았으면은 현금 비율이 거의 별로 필요가 없었던 정도로 좋은 회사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보통 세론 뉴스라고 해서 많이 일부 팔았다가 또 다시 살아도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운 좋게 지금 맞아 들어갔는데 많이 팔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어, 대부분 그죠 뉴스에 팔아라는 경험이 맞는데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틀리는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뒤에 뭔가 더 호재성의 기사가 있거나 남아 있거나 하면은 이제 괜찮은 거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고 거의 야 이제 나올 거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하고 뭐 좀 조정 당했을 때 다시 매도 하는 그런 스윙 전법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뭐 물론 이런 것들이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뭐야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그냥 무조건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 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는 워낙 한번 또 고평가를 많이 받던 종목, 고밸류를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 당하면 뭐 20%씩은 또 기본적으로 다 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뭐 딴 것들이 좀 저가에 살만한 우량주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한다는 관점에서 좀 다들 다르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LNF는 아직 힘이 남아 있다. 이런 직납이나 아니면은 그 OEM 업체들한테 더 직납을 해야 되는 부분, 테슬라 직납, 그다음에 제일 큰 지금 LN우드 말도 잘못 나옵니다. 레드우드 얘기들은 이제 임박을 어느 정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팔지를 않았다. 많이 팔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더 힘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첫 번째로는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다. 내가 만족할 만한 숫자가 안 나왔다. 두 번째로는 뒤에 더 큰 것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좀 잘 맞아 들어갔던 이유가, 제가 에코비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한번 크게 한번 덜었던 때가 있어요. 운 좋게 했지만 이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이 3개월 주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최고 신고가를 썼을 때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저는 워낙 투자를 좀 오래 양극재에 해왔기 때문에 돌이켜 좀 그런 상황들이, 그런 시황들이 조금씩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에코프로비엠 이동채 회장이 거의 장기적인 2030 비전을 했을 때 515인가요? 그거였죠. 영업이익 5조 막 이런 거 얘기나 했을 때, 그때가 거의 최고치였었죠. 주가가 그때 발표할 때가 거의 세로뉴스가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결과론이긴 하죠. 그 뒤에 이런 악재들이 나올지도 몰랐고,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워낙 많은 지금 그 비전 때 것들을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좋은 뉴스들이 단기적으로 뭐 증설이라든지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이런 납품이라든지 더 이상 좋은 게 나올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빵 터뜨렸던 거죠. 축포를 미리 터뜨렸다라고 볼 정도로 모든 뉴스들을 다 터뜨렸었는데, 그때 정도에도 뭐 거의 주가가 거의 최고치, 에코비의 최고치로 갔을 때였죠. 그 뒤에는 조금 저도 정리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완전히 과열됐을 때, 모든 시장이 관심이 다 쏠렸을 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 다 몰렸을 때, 그때 어느 정도 덜 분들은 덜었으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NNF도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LNF 같은 경우는 공시라는 대단한 뉴스가 나왔지만 그 뒤에 아직은 미지의 영역인, 물론 이런 제가 말씀드린 레드우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공감이 돼 있어서 이런 것들도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공시도 반영이 되어 있었지만, 더 그게 현실화 됐을 때, 예상치보다 더 높았을 때 그런 것들이 빛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예상치보다 더 높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아직은 힘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그렇게 아무리 현금 비율이 중요하다지만 좀 비율을 많이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힘이 남아 있고, 그래서 다행히 또 2, 3일 정도 끝나고 공시 이후에도 지금 한 뭐 2, 3%씩은 계속 올라주고 있고, 내렸어도 다시 또 올리는 그런 힘이 남아 있지 않나. 외국인들이 엄청 사고 있죠. 그런 부분은 이런 뒤에 뉴스를 봐야 된다. 이렇게 단순히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뉴스가 나왔죠. 오늘
국내외 러브콜 쇄도 LNF 5천억 공장 들여서 신공장 짓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캠3 증설을 계획 중이면서 조만간,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캠3 증설을 계획 중이면서 조만간 투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 원투는 있지만 캠 이제 캠 그래서 캠3는 2022년 올해 하반기 착공을 시작해서 2024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뭐 IR 때 그 며칠 전에도 얘기가 살짝 나왔던 부분인데 오늘 좀 더 확정지어서 나왔고, 여기서 좀 포인트를 할 부분이 북미, 유럽,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에서도 전략적인 협업 및 해외 진출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머지않아서 전 세계를 종횡무진하는 LNF를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멘트가, 이런 LNF의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신감이 있는 멘트를 할 정도로 LNF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게 같이 동업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주주가 동업이죠.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요, 마음이 울컥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구절이어서 제가 이게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부분은 북미, 유럽 그 부분은 다 알겠지만 동남아시아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동남아시아가 왜 나왔냐면 이 부분은 이제 테슬라랑 연관이 있습니다. 테슬라에 며칠 전에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이게 인도네시아가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에요. 인도네시아가 LG도 현대차와의 합작 공장이 인도네시아에 있고, 테슬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배터리와 기가 팩토리를 만든다는 그런 배경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OEM과 이런 배터리 셀 회사들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동남아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이런 모든 이런 섹터와 이런 큰 자동차 시장까지 같이 보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웬 동남아? 이렇게 하면 다 퍼즐들이 좀 맞춰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동남아에서도 기존에 원래는 북미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레드우드랑 하는 것들이 좀 더 구체화 확실화될 예정이지만 동남아까지도 이제 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테슬라도 공장 만들고 지금 엔솔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랑 먼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다만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자금을 걱정하실 거예요. 5천억이 갑자기 또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부분은 유상증자를 또 할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유상증자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더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돈이 없는 회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레드우드를 통해서 미국 자본들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하고 유럽 증설 부분은 특이하게 이렇게 증자 같은 것들을 덜 들여서 자체적으로 미국의 그 큰 자본시장의 힘을 빌려서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은 국내에 짓는 거니까, 이제 혼자 짓는 거니까 5천억을 필요로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유상증자에서 좀 남은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더 추가적인 이런 자금을 계획들이 나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유상증자가 될 수도 있고 지분 매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니면 그냥 빌릴 수도 있고, 지분 매각을 좀 차라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 경영권 부분이 좀 확실치가 않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실한 뉴스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분 매각을 어느 제3자 배정으로 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예전 인터뷰에서도 나왔었고 검토됐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항상 좀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갖고 자금 때문에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유상증자 한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담과의 대화 부분을 제가 또 뒤에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또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주담과의 대화도 언뜻 하게 됐는데 IR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해 보니까 뭔가 이런 바이어와의 미팅이 있냐라고 이렇게 돌려서 물어봤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워낙 이런 7조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바빠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바빠게 돼서 미룬 것이다. 그런 사례가 가끔씩 있다. 뭐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이제 워낙 바쁘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긴 했습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해외 그 레드우드나 이런 조인트 뭐 포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이분 실적 영향도 당연히 상한 셧다운 이거 영향이 있냐 뭐 이렇게 뭐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 번 더 물어봤는데 어차피 쇼티지고 하니까 지금 뭐 그쪽에서도 실제 뭐 상하이 공장에다가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뉴스에 나왔듯이 LG 엔솔 그 중국 남경 공장에 납품하는 거죠. 그쪽에 납품하는 거니까 전혀 상관없다. 어차피 쇼티지니까 지금 만드는 대로 다 나간다. 그래서 지금 이 생산하는 풀캐파 다 팔릴 거다. 2분기도 실적 좋을 거다. 이렇게 그 컨센 같은 것들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상하이 이거는 상관없다. 좀 오히려 황당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OEM 같은 경우도 뭐 조인트 벤처를 또 레드우드랑 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데랑 또 하는 거냐, 예를 들어 뭐 포드랑 또 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 당연히 직답을 안 하지만 제가 받은 뉘앙스로는 그냥 납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제 거는 그렇게 얘기한 적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은 JV는 아니라는 뉘앙스로 들렸긴 했습니다. 제가 꼬치꼬치 캐묻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이 부분은 레드우드랑도 그렇고 순차적으로 잘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저랑 했었던 것 같고요. 마진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워낙 영업이익률이 11%씩이나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뭐 그럼 13%씩 받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12% 정도는 이렇게 테슬라한테 나가는 것들은 그 정도 마진을 좀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야지 말이 되죠. 그 NCMA 비중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12% 정도는 돼야 영업이익률이 다른 것들이랑 합쳤을 때 10%에서 11% 정도 나온다. 뭐 그런 것들이 뭐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 화학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제가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요즘에 주가가 좋죠. 이거는 제가 짧게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음, 양극재의 기술의 정도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달려 있다. 보면은 이 포스코 케미칼 지금 이제 제일 탑이 LNF와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것은 하이니켈을 생산하고 본격적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고 양산하고 있는 부분은 두 회사밖에 없다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포스코 케멜 같은 하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보급형 양극재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뭐 80대 그렇게 좀 그 정도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냥 지금 쇼티지는 아니다. 이런 것들의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쇼티지만 다만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 LG와 같이 그 캐파로 이제 많은 증설로 인해서 캐파로 승부하는 회사들한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LG 화학에게 이렇게 그런 경쟁력 모멘텀이 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뉘앙스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하이니켈 쪽은 아예 그냥 계속 그냥 아예 독보적인 위치로 경쟁력을 가져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LG화학이 내재화를 하게 되면은 이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죠. 왜냐면 보급형 양극재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캐파까지 가져간다. 그러면은 굳이 LG화학 입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하이니켈 쪽은 어쩔 수 없이 LNF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보급형 양극재 쪽은 자기네들이 좀 내재화할 그런 여력이 좀 더 크다.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스코 케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좀 더 그 기술력을 떨어지는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이런 수직 계약을 통해서 이익률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지금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기술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또 시시각각 어떤 회사들이 갑자기 또 역전할지를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을 제 주가가 지금 안 좋지만 뭐 어느 정도 좀 올라올 거라고, 키 맞추기는 좀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며칠 전에 뭐 갑자기 7% 오를 때가 있었죠. 그런 건 어느 정도 키 맞추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술력 있는 부분, 매출이 있는 부분의 회사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어서
두 회사만 LNF와 에코프로비에 대해서만 좀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두 회사만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뭐 제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뭐 포스코 캐멀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숫자를 나오는데 기술이 확실한데 이런 쇼티지가 확실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참조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시장이 그 좀 성숙해 왔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이 점점점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더 평탄화되어 있는 기술이 조금 일반적으로 펴져 있는 보급형 양극재 같은 경우를 조금씩 LG화학이 잠식을 해올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경쟁력에 기술력의 차이점을 보여야 포스코 케미칼도 앞으로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초기에 뭐 예를 들어 실리콘 음극재 같이 이런 아직 본격적으로 개화하지 않은 그런 시기는 기술 격차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양극재가 시장은 좀 성숙해 와 있기 때문에 LG 화학들이 잠식해 갈 수 있는 거고 분명히 또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막도 그렇고 점점 이런 소재 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있는 소재들을 점진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데를 공략을 하는 전법으로 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지금 소재 쪽 LG화학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업태를 하고 있죠. 정유 쪽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런 소재 쪽은 첨단 소재 쪽은 인정을 많이 못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증설 모멘텀도 있고 이런 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헤게모니의 싸움의 변화 움직임 때문에 LG화학에 좀 더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 LG화학도 이런 증설에 따라서 그냥 엔솔로 그냥 다 꽂히는 거니까 또 지금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양극재 분리막 뭐 다른 데도 다 전체적으로 지금 수직 계열을 소재를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인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지금 LG화학이 지금 뭐 소재 회사로 잘 편성도 못 받고 뭐 애매한 위치를 포지션 취하고 있지만 좀 더 시장에서 조금씩 물론 워낙 다들 LG화학을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엔솔 지분에 대해서 워낙 그 분리 상장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던 회사에서 싫어하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나쁘지는 않은 회사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냥 계속 가지고 예전에 거 그냥 놔두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 부분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리세션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 또 길면은 또 잘 안 보실 것 같아갖고 제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항상 시간이 또 막 30분씩 되면은 이거 다 영상들을 보시기 싫어하시더라고요. 10분만 또 하게 되면은 또 뭐 제 느낌을 또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또 테슬라도 얘기도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요즘에 워낙 주가가 안 좋죠. 이런 뭐 별 이상한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조금씩은 뭐 매수를 할 시점이 물론 CEO 리스크가 굉장히 싫어한 이슈긴 하지만 이 경쟁력에 대해서 저는 조금씩은 매수를 하는 것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뭐 참조로 하고 제가 또 다음 방송에 또 테슬라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라하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한테 나중에 뭐 너 때문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는 그냥 배터리에 올인을 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제 히스토리를 남기고 이렇게 이런 지식의 뉴스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 참조만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제가 제발 유튜브만 보시고 막 투자하시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너무나 보수적인 투자자고 하기 때문에 뭐 확실한 거 아니면 잘 이동을 잘 안 하는 투자자, 굉장히 지루한 투자자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따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또 말씀을 이제 또 많이 주저해 드렸는데 이상 오늘은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에 제가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좀 구독자도 늘고 하면 라이브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도 받고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구독자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감사합니다.